독도가 일본 손에 넘어갔다고요? 전 세계가 전쟁의 시선을 빼앗긴 그 시간을 이용해 일본은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수 없는 그 치명적인 틈을 노린 것이죠. 한국 정부는 진작 이상 징후들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타고 있는데 고작 그 작은 섬 하나 때문에 판을 흔들 겁니까? 눈앞에 불을 끄느라 한국의 독도는 관심받기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는 독도 따위 포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여론들이 갑자기 쏟아졌죠. 그리고 며칠 뒤 절대 세워져선 안 될 깃발이 독도 정상에 꽂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신호기가 하나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독도를 되찾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안보전략연구소의 선임 분석가이자 전직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제임스 밀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토 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전 세계의 철저한 무관심과 노골적인 멸시, 그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침탈의 시나리오 속에서 어떻게 끝내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경이로운 증언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과 민족이 절망 앞에서 주저앉는 장면들을 숱하게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 사건은 그 모든 기록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일본의 오랜 야욕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시선을 뒤집어버리 한국의 충격적인 기술력이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추적하고 확인한 대한민국의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이 현실이 된 순간 중동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선은 오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과 유가, 폭등, 그리고 확전 끝에 핵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공포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는 그야말로 지구 전체의 운명이 걸린 비상상황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질렀고 군사 지원과 제재 수위,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듯한 긴박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대한민국 대사는 떨리는 손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서 포착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비정상적인 집결 데이터와 정체불명의 통신교란 징후를 제시하며 긴급 안건 상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려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독도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돌아온 것은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와 노골적인 외면뿐이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끝까지 넘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든 뒤 한국 대사를 향해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지금 전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작 그 작은 바위섬 하나 때문에 연합국 전체의 전력을 분산하라는 겁니까? 그 한마디는 회의장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해버렸습니다. 다른 강대국 대표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 시선을 거두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고 어떤 이들은 일본 측 문건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독립적인 전략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쟁 물자를 제때 생산해 공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병력과 장비를 후방에서 받쳐줘야 하는 보급 기지이자 하청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달린 영토 수호 문제는
거대한 세계 전쟁 앞에서 하찮은 부차적 갈등으로 밀려났고, 독도는 그렇게 강대국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주요 상임이사국들과 영향력 있는 외교 라인의 치밀한 로비를 완료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외면이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것은 동맹국들마저 한국의 문제를 한국 혼자 감당해야 할 짐처럼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국가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중립을 가장하며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연합전선을 흔드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메시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은근하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우선이며 영토 문제는 나중에 다뤄도 늦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나중은 대부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바로 그 시간, 누군가는 이미 현장을 점령할 준비를 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했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느 누구의 실질적인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외교적 고립 상태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세계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은 중동의 미사일 공습과 미국의 보복 작전, 국제 유가의 폭등과 핵 위기 가능성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은 국제 뉴스의 화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섬만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느꼈을 고립감은 단순한 외교적 불리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 앞에서 축소되고 주권의 절박함마저 사소한 문제로 취급당하는 굴욕에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무시하고 독도는 결국 일본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냉소하던 그 시간에도 일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독도의 숨통을 하나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끝내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이 조용한 바위섬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실효적 지배의 기록과 데이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온 방어 체계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약하고 작으며 결국 무너질 나라로만 보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멸시를 받는 약소국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 사건의 마지막에 드러날 한국의 저력은 전 세계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힘의 질서를 산산이 흔들어 놓게 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바로 그 증거가 독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절망적인 외교적 고립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오랫동안 숨겨온 야욕을 단번에 무력화시킨 그 비장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애국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어왔던 국제 정치의 상식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역사적 전환점의 증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일본이 한국 경제의 숨줄을 끊기 위해 어떤 비열하고 정교한 공작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마저 오류라고 착각했던 한국의 충격적인 내부 지표가 어떻게 이 절망 속에서 하나의 힌트로 떠오르기 시작했는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최종 병기가 등장해 조롱하던 세계를 경악 속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고립이 명확해진 직후 일본의 다음 칼날은 곧바로 한국의 가장 민감한 급소인 경제를 향해 휘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란을 방패막이 삼아 국제 공급망과 금융 질서 속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심어두었던 영향력을 동시에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를 정면으로 노렸습니다. 첨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와 정밀 소재의 흐름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막히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너무 교묘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전시 물류 차질처럼 보이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할수록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차단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 아래 한국 경제를 단숨에 질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훨씬 더 집요한 공작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본력과 우호 금융 네트워크를 동원해 시장에 풀려 있던 한국 국채를 대량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국채의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자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국가 신용에 대한 의심이 꼬리를 물듯 확산됐습니다. 환율은 통제하기 힘든 속도로 치솟았고, 원자재 가격과 생필품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은 단 며칠 사이에 불안과 분노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대형 마트의 진열대에서는 생필품이 눈에 띄게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환율 그래프를 확인했고, 뉴스 속 자막은 연일 위기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일본이 미리 심어놓은 조작된 댓글 부대와 여론 공작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창, 여의도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여론 공간에는 비슷한 문장들이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먹을 쌀값도 없는데 독도가 무슨 상관이냐? 독도를 지키겠다고 나라 경제를 망칠 거냐? 지금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의 절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애국심과 결속을 꺾고 국론을 갈라놓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여론전의 일부였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은 단순한 경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독도를 포기하라는 말이 국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 즉 한국 스스로가 자신의 영토를 부담으로 여기게 만드는 심리적 붕괴였습니다. 국가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당장의 배고픔과 생활 불안 앞에서는 사치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런 한국의 혼란을 냉정하다 못해 조롱에 가까운 시선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한국의 경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고,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일본의 압박 앞에 한국이 고작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잡고 흔들리기 쉬운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이상한 숫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그리고 몇몇 글로벌 투자기관의 분석가들이 한국의 내부 데이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 그 숫자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경제 공세가 동시에 덮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5천만 명 규모의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의 외환 방어력과 현금성 대응 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국가 재정과 국방 관련 예산 구조를 깊이 들여다본 뒤였습니다. 국방 연구개발과 특정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예산의 규모가 그들의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던 겁니다. 단순한 무기 현대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전과 전자전, 경제 봉쇄까지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장기간 가정하고 설계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대체 무슨 기술을, 무슨 준비를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 규모와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견고한 버팀목들이 하나씩 확인되자 그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국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불안했고 여론은 분열되고 있었으며 외교적 지원은 사실상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물밑의 한국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의 경제 보복과 국제사회의 외면, 그리고 독도에서 벌어질 다음 단계까지 오래전부터 예측해두기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자원이 조용히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사일 몇 기나 함정, 몇 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전장 환경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성격의 무언가가 독도 인근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감히 일본 해상자 위대의 스텔스 전력과 전자전 능력, 국제 금융 압박과 외교적 로비를 동시에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함대가 독도 영해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에도 국제사회가 예상한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력한 패배. 그것이 모두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와 당시 비공개 기술 보고서,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미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장의 카드를 독도 인근 해저 깊은 곳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오랜 시간 극비리에 완성한 그것은 일본의 최첨단 전자전 장비조차 정확히 감지할 수 없는 성격의 체계였고, 단순한 방어 장비의 개념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눈이 먼 사자라고 조롱하던 바로 그 시각, 한국은 조용히 발톱을 갈며 단 한 번의 반격으로 판 전체를 뒤집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이 독도 정상에 일장기를 꽂았다고 자만하며 축배를 들려던 그 순간, 한국이 준비한 충격적인 반격은 어떤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독도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일본 요원들이 상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예상 밖의 공포가 무엇이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독도 수비대의 모든 디지털 감시망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갑자기 아무런 의미 없는 잡음으로 가득 찼고, 열상 감시 카메라는 검은 화면만을 반복했으며 위성 통신망은 응답 자체를 멈춰버렸습니다. 수비대원들이 본부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기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장애라는 한 줄짜리 문장뿐이었고, 그 문장은 현장의 공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먼바다에 전진 배치해둔 최첨단 전자전 전용 함정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정밀하게 설계된 광대역 재밍 신호를 독도 전역에 쏟아붓고 있었으며 그 신호의 출력은 한국 군이 운용하는 독도 감시 체계 전체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계산된 수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군사 위성망 자체가 이미 그 이전부터 일본 사이버 부대에 의해 내부 접근 권한이 조용히 탈취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위성이 독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위성이 전송하는 영상 데이터는 오래전에 조작된 정상 상황 이미지였고 한국 본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가짜 화면을 실시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을 때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위성 감시 체계가 그렇게 쉽게 뚫렸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애초에 제대로 된 독자 위성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안보 매체들은 한국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해왔고 이번 사태 역시 그 흐름 안에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수입해서 쓰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중견국 정도로 인식됐고 일본의 전자전 능력 앞에서는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서방 싱크탱크의 보고서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전혀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밍 공격이 시작된 직후 한국군의 내부 대응 기록을 분석하던 한나토 소속 전자전 전문 연구팀이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밍 신호가 독도 전역을 완전히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 차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대역은 한국군이 공개적으로 운용한다고 알려진 어떤 통신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처음에 이것을 장비 오류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세 차례 재분석한 뒤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그들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결론을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통신 레이어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1954년부터 지금까지 독도의 경찰 및 태양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해왔고 누적 거주 기간만으로도 70년이 넘는 연속 시료, 지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대와 접안 시설, 헬기장 담수화 설비까지 갖춰진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라 하나의 유인 기지로서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공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독도의 지형과 해저, 지질 전파 환경 전반에 걸쳐 축적한 데이터는 다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자전으로 독도의 눈을 멀게 했다고 자신했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독도 주변에 심어둔 물리적 감지 체계와 아날로그 백업 통신망을 조용히 가동하고 있었고 그 존재를 일본은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전으로 독도가 눈을 잃었다고 세계가 결론 내리던 그 시간에 진짜로 눈을 잃은 쪽이 어디인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이 디지털 신호 하나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독도를 향해 특수 요원들을 투입하기 시작하던 그 순간 한국은 이미 그 움직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일장기가 독도 정상에 꽂히는 굴욕의 순간과 함께 한국이 그 치욕의 장면을
어떻게 역이용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이 공개됩니다. 아직 진짜 반격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수요원들이 독도 선착장, 반대편 절벽 아래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접근을 시작한 것은 전자전 공격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직후였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현무암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어머막이 되어 주었고, 요원들은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 벽을 타고 오르며 단 한 번의 소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작전만을 위해 훈련된 인원들이었고, 독도의 지형을 정밀하게 복제한 훈련장에서 반복 숙달된 동선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비대원들은 이미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장비 오류와 본부의 안이한 답변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비대원들의 무전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제된 한국군 지휘 채널의 목소리로 사격을 금지하고 즉시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가 반복됐으며, 이것은 일본 사이버 부대가 한국군 통신 암호 체계를 사전에 해킹해 만들어낸 가짜 명령이었습니다. 훈련된 수비대원들조차 공식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즉각 의심하기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란이 극에 달한 그 틈을 일본 요원들은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독도 정상에 일장기가 꽂히는 데 걸린 시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짧았습니다. 일본은 이 장면을 사전에 치밀하게 연출해 두었으며, 요원들이 정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고화질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현장 상황을 편집한 영상이 즉각 국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될 준비가 완료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뿌린 그 영상에는 독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귀속을 환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자막에는 수십 년간 불법 점거되어 다케시마가 마침내 평화롭게 일본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문구가 여러 언어로 동시에 표기돼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영상을 받아들이는 데 놀라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몇몇 서방 주요 매체는 해당 영상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공식 성명서를 주된 출처로 삼아 다케시마의 평화적 귀속이라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항해 성명은 해당 보도의 한참 아래쪽에 배치됐으며, 일부 매체는 한국의 입장을 아예 싣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론은 이미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었고, 독도라는 이름은 국제 뉴스 화면에서 사라지는 대신 다케시마라는 단어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해온 세계가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 안에는 단순한 항해 문구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의 경찰과 해양경찰 인력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주시켜왔으며, 이 기간 동안 독도를 방문한 한국 국민의 누적 인원은 230만 명을 넘어섰고, 어업 활동과 해양 조사를 포함한 경제적 이용 실적은 국제법상 실효, 지배를 구성하는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과 한국이 제시한 수치를 나란히 놓았을 때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연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독자 방위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입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을 미국 기술의 단순 수입국으로만 봐온 시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을 받는 동안에도 자체 개발 기반 위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작동시키고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정상에 깃발을 꽂은 그 순간을 작전의 완성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한국이 기다려온 출발점이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카메라를 향해 승리를 자축하는 바로 그 시간 한국은 일본 요원들이 독도에 상륙하는 전 과정을 전혀 다른 감시 체계를 통해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신호가 완전히 죽어버린 공간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눈과 귀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세계를 뒤집는 증거로 돌변하게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밝혀집니다. 일장기가 독도 정상에 꽂혔다는 소식이 전 세계 뉴스피드를 타고 퍼지던 그 시간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절차적 거절이었습니다. 상임 이사국 가운데 두 곳이 안건 상정 자체를 막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은 영토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라는 판에 박힌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한국 대사를 마주친 몇몇 외교관들은 위로의 말 대신 조심스럽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를 건넸고 그 충고 안에는 이미 한국이 이 싸움에서 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중동의 전선이 확대되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해의 작은 바위섬을 둘러싼 분쟁은 말 그대로 뉴스의 가장 끄트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는 독도 사태를 다루는 기사에서 한국의 주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아래의 일본 측 입장을 더 많은 분량으로 할애했고 기사 말미에는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빌려 한국의 실효 지배 주장이 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은 이 사태를 아예 영토 분쟁의 재점화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분류하며 한국과 일본이 오래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피해자라는 맥락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발단은 한국제해양법 연구소에서였습니다. 소속 연구원 가운데 한 명이 한국 정부가 공개한 독도 시료, 지배 관련 공식 문서를 검토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은 1954년 이래 독도에 대한 행정권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돌이라는 행정주소 체계 아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재된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주둔이 아니라 행정과 주거와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원은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입력 오류를 의심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섬 전체 면적이 20만 7천 제곱미터에 불과한 공간에 그토록 촘촘한 행정 체계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직관적으로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검증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소는 한국행정안전부의 공식 통계와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의 토지 등록 기록,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독도 인근 해역어업 실적 보고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한 공식 기록은 수십 년치가 빠짐없이 존재했고
등대 운영 기록과 기상 관측 데이터 역시 단절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시료, 지배 기록은 국제법상 어떤 반론으로도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처음에 내부 문건으로만 유통됐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국제법학계의 이메일 네트워크를 타고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세계의 시선은 오직 결과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꽂혔다는 사실, 한국이 막지 못했다는 결과,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한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하는 전망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질문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작은 섬을 70년 넘게 이토록 촘촘하게 관리해왔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됐고, 그 물음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독도 방어 체계가 과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안보 전문 매체는 이 흐름을 포착하고 한국의 독도 관련 국방 예산, 집행 내역을 독자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국방부 예산 자료와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투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독도 인근 해역을 포함한 동해방어선 구축에 투입한 누적 예산 규모가 외부에서 추정했던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중 감시 체계와 전자전 대응 기술 분야에 집중된 예산 흐름은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특정 위협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상정하고 준비해온 흔적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매체의 편집장은 기사 서두에 이런 문장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프레임으로 바라봐왔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군사적 독자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한국은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이며 독자적으로 일본 자위대에 맞설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분야의 독립연구자들과 방산 전문 분석가들이 한국의 국산 무기 체계 개발 속도와 수출 실적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그리고 중동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이 재조명됐고, 기술 신뢰성과 실전 적합성 면에서 한국 방산이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류 여론은 여전히 한국의 독도 탈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규모와 전자전 능력, 그리고 국제 외교전에서 일본이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한국이 실질적인 반격을 감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장기적인 국제 소송과 외교 압박이라고 단언했고, 무력 충돌 가능성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정면으로 맞선다는 시나리오 자체를 진지하게 상상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가장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던 바로 그 순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포착된 신호 하나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모니터 위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노이즈로 분류됐습니다. 전자전이 활성화된 해역에서 발생하는 근한 간섭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호의 패턴을 분석한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그것이 단순한 전파 잡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했고 팀 전체가 그 신호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한국이 독도 해저에 구축해둔 감시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일본의 전자전이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던 그 시간에 한국은 바다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패배자로 규정하던 언론들이 기사를 수정하기 시작했고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외면하던 일부 국가들이 자국 정보기관에 한국의 실제 군사 역량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세계는 결과만 보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 결과를 전혀 다른 시작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가졌다고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반격의 방아쇠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고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디지털 신호가 죽어버린 독도에서 울려 퍼진 단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거대한 반격의 불씨가 됐는지 그 전말이 공개됩니다. 바로 그때 독도에서 올라온 아주 낡고 거친 신호 하나가 죽어가던 판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일본이 독도를 장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경제는 흔들렸으며 디지털 감시망까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상황이 사실상 끝났다고 단정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항해 성명과 외교 문건 정리뿐이라는 냉소가 퍼졌고 일본의 전자전 장벽을 뚫고 한국이 독도에서 반격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작고 조용한 후방 국가처럼 보았고 일본의 해상 전력과 전자전 능력 앞에서는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은 아주 오래된 방식 하나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인근 바위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노년의 해녀와 은퇴한 통신병 출신 어민은 모든 디지털 장비가 죽어버린 그 순간에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꺼낸 것은 최신군 장비가 아니라 바다시라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버텨온 낡은 AM 무전기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씩 맞추는 동안 바깥 세상은 이미 독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낡은 신호는 일본이 완전히 지웠다고 믿었던 전파의 틈을 비집고 동해 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신호를 포착한 외국 분석팀은 그것을 잡음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구식 장비에 매달리는 모습이 오히려 한국 군사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흔적이 다른 장비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신호의 세기와 방향, 그리고 발생 시점이 전자전 해역의 일반적인 노이즈 패턴과 맞지 않았고 결국 몇몇 연구팀은 한국이 공개된 체계와는 다른 비상 연락 수단을 실제로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고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연락선을 완전히 잃지 않았는가? 왜 일본의 재밍이 모든 것을 막았다고 했는데 독도에서 신호가 살아남았는가? 세계의 질문이 바뀌자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한국이 뒤늦게 공개한 독도 운영 자료였습니다. 외교부 독도 공식 자료를 다시 펼쳐본 해외 연구기관들은 처음에는 그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독도에는 주민거주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고 주민 2명과 울릉군 직원
2명이 상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정리돼 있었으며 유인 등대에는 감시 인원 3명이 근무하는 체계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저반 시설은 500톤급 선박이 붙을 수 있는 규모였고 헬기장과 담수 설비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외국 언론은 독도를 상징적인 바위섬 정도로 소비했지만 자료를 다시 읽어보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만 독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행정이 이어지고 시설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것입니다. 해외 통계 분석가들은 처음에 이 수치를 입력 오류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시설 자료와 운영 기록, 그리고 여러 해의 관리 문서를 교차 검토한 뒤에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점령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이미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제 체급도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정부가 편성한 국방 예산 역시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재확인됐습니다. 2025년 한국 국방 예산은 61조 5,878억 원이었고 방위력 개선비만 18조 원대였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일본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고 단순하게 보던 외국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다시 본 뒤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작지 않았고 국방 투자 역시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독자 전력의 축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독도 관련 홍보와 정부 입장 자료가 여러 외국어로 꾸준히 축적돼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한국은 위기 때 갑자기 자료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국제사회 설득을 준비해온 나라라는 인식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주제에 일본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비웃던 사람들조차 숫자가 쌓일수록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탈환 능력을 아직 믿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국이 아무 준비도 없는 나라라는 말만큼은 더 이상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일부 방산 전문 매체와 군사 연구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미국 기술의 단순한 수입국 정도로 취급하던 평론가들이 한국의 국산 무기 개발 속도와 수출 실적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고 왜 여러 나라가 한국산 체계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이라고 여겼던 선택이 실제로는 납기와 운용성과 개량 속도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결과를 비웃던 세계가 이제는 원인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왜 독도에 이토록 집요한 운영 기록을 남겼는지, 왜 이런 위기에도 연락선을 완전히 끊기지 않게 했는지, 왜 일본이 승리를 확신한 순간에도 한국 내부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는지, 그 질문이 쌓일수록 일본은 승리한 나라라기보다 뭔가를 아직 못 본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 해군의 한 초계함이 그 낡은 신호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세계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이 마지막 체면을 세우려 몸부림치는 장면쯤으로 여겼고 일본 역시 포위망 안에서 더 이상 변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때부터 독도 탈환은 추상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제 움직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오래 독도를 관리해왔는지, 왜 일본이 보지 못한 방식으로 끝까지 연결을 남겨뒀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는지, 그 대답은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반격의 불씨가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은 독도를 되찾기 위해
정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호를 받아낸 그 구형 초계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의 포위망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배였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이 독도 탈환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일본은 이미 독도에 깃발을 세운 뒤 여론전까지 선점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해군 평론가들은 한국이 지금 움직인다면 그것은 작전이 아니라 감정적인 돌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고, 몇몇 외신은 한국이 끝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실효적 지배의 기록은 길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한 수 아래인 나라였습니다. 독도를 70년 넘게 관리해온 행정력과 누적된 운영 경험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본의 해상 전력 앞에서 그것이 곧바로 탈환 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상징으로만 여긴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민 거주 공간과 유인 등대와 저반 시설과 담수 체계를 끊기지 않게 유지해온 시간은 단지 평시 행정의 기록이 아니라 유사시 끝까지 버티기 위한 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축적이 이제 바다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신호를 처음 붙잡은 젊은 함장은 본부보다 먼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독도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일본이 장악했다고 선전하던 공간 안에 아직 한국의 숨결이 남아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초계함 내부는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 신호를 들었고, 모두가 그것이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상부에서는 복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전면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어떤 참모는 독도를 되찾는 문제보다 더 큰 전쟁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함장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를 포기한 채 유지되는 평화는 결국 더 큰 붕괴를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끝났다고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물러난다면 그날 이후 독도는 지도 위에서만 아니라 국제 인식 속에서도 천천히 지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짧게 결심했습니다. 대원들에게 남긴 말도 길지 않았습니다. 국토를 지키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전속력으로 독도로 간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구형 초계함은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통신기는 꺼졌고 명령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 배 안에는 오직 현장의 판단과 각오만 남았습니다. 그 결정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독도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있었고 전자전 능력까지 앞세워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포위망을 정면으로 향하는 것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계함 안에 누구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이 여기서 돌아서면 잃는 것이 단순한 섬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의지 자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이 감지되자 해외 정보기관과 군사 분석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결국 감정에 휘둘린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일본의 포위망을 뚫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산표가 곧장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다른 보고서들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직전까지 한국의 대응 여력을 낮게 보던 연구진 일부가
한국의 장기적 독도 관리 자료와 국방 투자 흐름을 다시 엮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한국 국방 예산 61조 5,878억 원. 그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만 18조 원대, 여기에 독도 관련 시설 유지와 상시 운영 기록, 그리고 다국어 외교 홍보 체계까지 다시 놓고 보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발적으로 뛰어드는 나라가 아니라 오래된 준비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나라일 수 있다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넘겼던 수치들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집요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고, 일본이 그 구조를 충분히 읽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결론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초계함이 전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군 내부의 다른 배들도 흔들렸습니다. 명령 체계상 모두가 즉시 따라붙을 수는 없었지만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같은 질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언제 가는가? 일부 상륙 전력이 빠르게 정비됐고 해병대 병력은 최소 장비만 추린 채 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위로 드러난 것은 낡은 선체와 오래된 장비였지만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판단은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신 장비와 기민한 여론전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반대로 가장 오래 버틴 기록과 가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현장성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외신 기자들조차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모한 돌진이라고 썼던 표현이 어느 순간부터 예상 밖의 강수로 바뀌었고, 한국이 실제로 독도를 위해 무력 위험까지 감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이 사태를 상징적 충돌이 아니라 국가 의지의 정면 대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게 불길했던 것은 한국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외교와 여론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신호 하나가 바다 위 결정을 바꿔놓았고, 그 결정은 관료적 속도를 뛰어넘어 현장 작전의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독도를 70년 넘게 지켜온 나라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반응은 망설임이 아니라 돌진이었습니다. 그제야 일본 쪽 감시 체계에서도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이상 접근으로 처리됐던 움직임이 실제 한국 해군의 진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독도 주변 긴장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세계의 상식을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도를 되찾겠다는 한국의 의지는 더 이상 문서도 아니었고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체였고, 복귀 명령보다 국토를 먼저 택한 결심이었으며, 일본이 승리했다고 믿던 시간 속으로 정면 돌입하는 실제하는 힘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보던 시선은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지 이해하려는 쪽으로 바뀌었고, 일본이 이미 끝났다고 믿던 작전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일본의 포위망 바로 앞까지 다가서는 다음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일본이 끝내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독도 앞바다를 가르며 돌진한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마침내 상륙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입구였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은 마지막까지 독도 점령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국제 언론에는 평화적 귀속이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외교 채널에는 현상 유지를 요구하는 문장이 넘쳐났으며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여기서 더 움직인다면 오히려 국제적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 위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일본이 계산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해병대는 독도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쪽이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전자전과 포위망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독도를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관리해온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차이가 마지막 상륙 순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정상 부근에서 벌어진 제압 과정은 길지 않았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넘었습니다. 일본 요원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국제 여론전에서 이겼다고 믿고 있었고 한국이 실제로 여기까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가 일본 요원들을 제압하고 장비를 확보하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드러낸 것은 그들의 배낭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침투 장비와 통신 장비 외에도 독도 지형과 해저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 도면이 나왔고 인근 해역 자원 분포와 연결된 수치표 그리고 주변국 정세를 함께 정리한 문건 묶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그것을 본 장병들조차 단순 점령 계획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펼칠수록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다른 지역에 쏠린 틈을 이용해 동해와 인접 해역의 지하 자원과 해저 거점을 단계적으로 장악하려는 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상단에는 오래된 망령처럼 소름 끼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대동아공영권. 그 순간까지도 세계는 일본이 독도를 둘러싼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확보한 그 문건은 일본이 독도를 단순한 상징적 영토,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번에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기회로 삼아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다시 짜려 했고 독도는 그 거대한 구상에서 가장 먼저 삼켜야 할 전초기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또다시 일부 해외 분석가들이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국제 여론을 뒤집기 위해 과장된 자료를 내놓았다는 식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흐름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미 한국의 독도 운영 기록과 행정 자료와 국방 투자 규모를 재검토하며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연구자들이 문건 검증에 곧바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에 적힌 지형 정보는 독도와 주변 해역, 실측 자료와 맞아떨어졌고 이동 경로와 시점은 일본 측 상륙 동선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일부 용어와 표기 방식은 일본 내 강경 우익 담론에서 반복돼 온 표현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넘기던 사람들조차 이번에는 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재검증을 거칠수록 한국이 내놓은 증거의 신빙성은 올라갔고 일본이 쌓아온 평화 국가 이미지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독도 인근에 남아있던 어민의 구형 카메라는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기록 장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카메라가 일본 요원들의 이동과 점령 이후의 장면, 그리고 한국 군의 재상륙과 문건 확보 순간까지 연속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매끈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거친 화면은 조작의 여지를 줄였고 현장의 숨소리와 파도, 소리와 다급한 움직임은 어떤 고화질 홍보 영상보다 더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상이 살아난 위성 연결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자 세계의 반응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본의 공식 발표를 받아 쓰던 언론들이 속보 제목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주장을 의심하던 방송국들은 긴급 토론을 편성했으며 일부 정부는 일본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리던 일본의 얼굴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피드에 박제된 것은 질서와 안정을 말하던 외교 문구가 아니라 전쟁의 혼란을 틈타 자원과 거점을 노린 침탈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통쾌했던 것은 그동안 한국을 얕보던 나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집요함을 과잉 반응으로 보던 시선은 이제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왜 한국이 독도를 그토록 놓지 않았는지, 왜 한국이 수십 년간 주민 거주와 행정 기록과 시설 운영을 끊기지 않게 유지했는지, 왜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국어 자료를 축적해왔는지, 그 이유가 한 번에 설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섬 하나를 두고 감정적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가 안보와 해양 질서와 역사 문제를 동시에 가르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관리하고 기록하고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에게 어떻게 맞서느냐며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끝내 지켜낸 것은 섬 하나였는가? 아니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었는가?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간 그 순간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깃발을 세우는 장면으로 승리를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세계에 남은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끝까지 기록을 남긴, 한국의 집념 끝까지 연결을 살려낸, 한국의 현장성 끝내 상륙해 증거를 확보한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결단,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문건과 영상, 그 네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일본이 만들어온 서사는 무너졌고 한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실효적 지배와 국가 의지는 압도적인 설득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독도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의 탈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해왔는지, 한국이 왜 끝까지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한국이 왜 국제사회가 외면하던 순간에도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가 한꺼번에 증명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가볍게 보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 일본이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패배해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도는 그렇게 다시 한국의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독도를 지켜낸 나라는 단지 끝까지 버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 증명하고, 준비로 버티고, 결단으로 뒤집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